고인네 과거 얘기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너무 기쁘네요. 뭐 올려주셨죠? 우리 안소령 주임원사 나가는 걸 보고 야 주임원사 너 뭐하냐? 경례도 안하고 이 연병을 떠는 겁니다. 자, 안소령의 스펙은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 돼지, 지방 덩어리에 우리 주임원사 당시에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 양반인데 어지간한 특급 전사 병사들보다 체력이 좋았고 키 170 후반 정도 되는데 온몸이 근육이어서 저희는 타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사의 대부분은 어렴풋한 기억과 제 생각의 각색으로 이루어지니 대사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두지는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상병 때쯤 이야기입니다. 전작의 안소령의 갑질 이후 꽤 오랜 시간 이후의 이야기죠. 너무 오래전 기억이니 팩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때는 제가 상병쯤 우리 헌병대장이 진급으로 인해 다른 대대로 넘어갈 시즌. 수사과 내에는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헌병대장이 좀 부자처럼 보이는 병사들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편한 보직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헌병대장이라는 글이 너무 길어서 우중령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기무사에서 저희 헌병대로 사건이 넘어와 대상자를 보니 우중령이었답니다. 왜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가 된 국민학교라던가 중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촌지 넣는 그런 느낌이요. 그걸 우중령이 군 내부에서 시도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땡땡그룹의 임원 아들이 저희 헌병대로 전입 옵니다. 헌병대는 그때 당시에 특수보직을 제외하고 엄청 편했는데 그 임원 아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중령 나부랭이한테 촌지를 꽂아준 것을요.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룹의 임원 아들이었고 지금 임원 수업을 받는다는 아이라서 그냥 가명으로 김희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김희병 부모님이 우중령에게 촌지를 꽂아준 것을 알게 된 거는 행정반의 맞선님에게 넌 도대체 무슨 가라가 있길래 우중령이 건들질 않냐? 라는 말에 김희병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비리를 알게 된 이후 김희병은 요즘 말로 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알기 전 저희는 이놈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유독 우중령에게는 말을 개같이 하고 경례도 안 하고 저희도 많이 패고 그랬는데 유독 제가 많이 팼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엔 선임들이 개같이 구는 아이는 두들겨 패라고 가르쳤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헌병대장에게 경례도 안 하고 이 새끼 때문에 제가 처맞는다는 생각이 들 쯤 폭행을 했고 그때마다 김희병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마음껏 때리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차 정기 휴가를 5.6초 다녀와서 휴가 후유증이 시달리는 어느 날 우리 헌병대장인 우중령이가 3번 방에 있네요. 엥? 휴가 복귀 후 첫 근무에 우중령 우리 헌병대장이 왜 내가 관리하는 영창이 있지? 라고 생각한 지 1초. 우중령이 저를 부릅니다. 얘야 나 금방 나가니까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라. 세상에 왜 하필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저 미친놈이 앞에 있는 거지 하면서 일병 땡땡땡 알겠습니다 라고 0.5초 만에 말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했죠. 저 새끼 왜 여기 있지? 뭐야 왜 있지 여기 뭔데 왜? 라는 생각을 근무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마투임이 영창 내부에 들어오고 저는 조용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얘기를 들었죠. 우중령 이 미친놈이 김희병이 지한테 경례 안 하는 게 개 같았는지 대장실로 불러서 김희병을 개 패듯이 팼답니다. 이때 당시에 김희병의 친인척분들이 장성분들이라던가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제가 휴가 복귀 하루 전 제 마투임이 영창 근무를 서고 있는데 당시 땡사령부 땡땡참모 포스타 땡땡땡땡 장군이 철창문을 벌컥 열면서 들어왔답니다. 제 마투임이 경례할 생각도 못한 추추추추추 이러고서 경례를 하고 있는데 땡땡땡 장군이 열쇠 이 한마디 했답니다. 마투임은 자기도 모르게 3번 방 열쇠를 땡땡땡 장군에게 줬고 모든 입소자들과 근무자들을 다 나가게 했더랍니다. 0.5초 만에 모든 인원이 영창 내부에서 다 나간 뒤 우중령은 개같이 맞았다고 하네요. 그 후 한 5분에서 10분? 위병소 앞에 에쿠스, 그랜저 등 온갖 고급차들이 와서 멈추고 그 당시에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 국회의원 땡땡땡이가 위병소를 지나서 들어옵니다. 그 이후 마투임이 군대로 들어와 국회의원 땡땡땡이 사온 치킨과 피자, 맥주, 막걸리 등을 먹고 개취해서 딥이 찼답니다. 어쩐지 투입하고 돌아다니는데 우중령이 닥치고 있네요. 우리 우중령, 예비역 그리고 현역 장성들이 움직이니 온갖 비리가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병사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주면 좋은 보직으로 옮겨주겠다. 이 짓으로 5천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병사의 부모가 돈이 없다던가 거절하면 변소 처리병 혹은 영창 청소병 등 면회장 처리병 등으로 보직을 강제 이동시켰다네요. 그 후로 교도소로 이관 전 저희 영창에 입창하고 30박 31일 영창 기간 중에 하도 진상짓을 부려가지고 결국
입창 20일 때 이관되게 됩니다. 결국 교도소 갔네. 다음 썰은 재미와 슬프고 잔혹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그것부터 시작할게요 라면서 살면서 처음 본 사체, 입창한 인원이 유명한 마술사, 타짜의 입창, 안소령 이후 이야기 감사합니다 라고 유튜브 보고 왔어요 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 때 당시에는 많이 맞고 때리고 그럴 때여서 아마 저 글 중간에도 제가 말미에 지금 읽지만 이분이 절대로 지금도 생각하는데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내가 왜 이 새끼 때문에 맞아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어릴 때 치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글 쓰셨는데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물론 말로 갈구고 괴롭히는 것도 안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는 거는 문명화가 덜 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될 때 주먹이 날아가는 겁니다. 물론 정말 가족욕을 한다든지 뭐 내 자존감을 완전 박살내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주먹이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항상 얘기 드리지만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옛날에도 양반들이 자기 부모 욕을 듣더라도 그 시를 써가지고 다시 패드립으로 갚아주고 다시 또 서로 패드립을 치면서 또 서로 시를 써가지고 랩 배틀을 하듯이 말로 싸우기 시작했으면 말로 끝내고 절대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현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워낙 비리 같은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하기보다는 부사관들이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80년대 뭐 이때 90년대 이런데 부사관들이 좀 오랫동안 군대에 딱 한 곳에 거의 박혀 있으니까 그 부대에 오랫동안 근무하거든요. 막 왔다 갔다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부대 치부나 부대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우중영이는 돈 받은 걸로 인해서 개취급방은 당하다가 지 열받은 것 때문에 애 패가지고 깜빵 가고 교도소 갔고 그래도 김희병이라는 사람은 엄청 그래도 강단이 있네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돈 받아가면서 전화해가지고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 주면은 애 좋은 데로 빼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군인답지 않고 거지 같은 행동을 한 그런 상급자를 딱 봐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경례도 안 했고 그게 이제 다른 부대원들에게 엄청나게 맞는 이유였는데도 불구하고 맞을 때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맞았다는 게 심지가 굳은 사람이긴 하네요. 근데 군대는 뭐가 됐든 상명하복이라 개 같아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게 군대라서 상급자를 개무시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카페에 가입하자마자 처음 쓰는 썰랑썰레 글입니다. 썰랑썰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전역한 지 10년이 다 돼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전역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된 짬찌가 글을 한번 써올립니다. 이 내용은 전역한 지 2년이 지나고 입대한 연도가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서 약간의 MSG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썰의 주인공이자 고인이 되신 친형님 같았던 군대 동기이자 생전에 저에게 썰랑썰레 영상을 전파해주시고 개복원님의 유튜브 시청자였던 고향 형님과의 저의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가슴이 너무 무겁네. 저는 13년도에 신검을 보고 14년도에 입대 예정이었으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입영을 미뤘고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3년 뒤 2017년도 현역으로 입대 영장이 나와서 군대 입대 예정이었다가 사회에서 노가다 알바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반년 있었고 그리고 2018년도 25살에 상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 땡땡도 땡땡사단 모 신교대에 군입대를 하고 소대 배치받고 하염없이 깊은 생각과 멍을 때리고 있을 때 오늘 썰의 주인공인 고향 형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지내면서 부모님들끼리 친하셨고 특히 할아버지들끼리 군대 동기셨고 고향 친구분들이라 금방금방 친해져서 어릴 때 자주 같이 놀았으나 나이를 먹고 얼굴도 못 보던 동네 형님이었죠. 야, 너 띵띵띵이 아니니? 띵띵띵 형님? 야, 너가 군대 입대하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네가 내 훈련소 동기냐 어떡해. 세상이 참 말세네. 예, 저는 제 친구들 대학 동기들 중에서 가장 꼴찌로 25살에 군대에 입대했죠. 뭐 물론 그때 당시 30살에 입대한 동네 형님도 남말할 처지는 아니셨죠. 그래도 훈련소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그 형님이랑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신교대 타중대에서 곧 전역 한 달 남긴 말년 병장이자 신교대 조교로 있는 대학교 후배. 그 대학교 후배가 제가 입대하던 날 땡땡땡 선배님? 선배님 맞죠? 너 여기 왜 있냐? 아, 저 신교대 조교입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누가 입대하십니까?
아니면 설마 그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내가 이때 이 썩을 위로 차원에 입소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태우시죠. 그렇게 담배 한 대 피우고 후배랑 헤어지고 앞날이 깜깜하다는 생각에 입소를 치르고 그렇게 훈련소에서 생활이 절반이 지나고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군대에서 군화를 신게 되니 군화 자체가 통풍이 안 되고 통풍이 안 되니 바로 무좀에 걸렸죠. 그것도 양쪽 발에요. 저는 무좀 때문에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받고 난 뒤 1병 1호봉까지 정말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가 가려운 걸 참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은 고통이 심해지더니 아프다고 조교들이랑 소대장이랑 교관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이 새끼가 어디서 뺏기를 쳐? 그깟 무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면 군인 정신 어디다 놓고 한 거야? 중대장 군생활 20년 동안 별의별 부상을 다 입어서 훈련 다 받았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니 중대장이 군생활을 20년인데 중대장밖에 안 돼? 무슨 중대장인데 군생활을 20년이나 했어? 보통 뭐 한 5년 하면 중대장 달지 않나? 뭐지? 상사 중대장인데 무슨 부사관 중대장이었나봐요? 그 당시 제가 속해 있는 중대장은 신교대에서 유명한 악마라 사탄 저리가라 할 정도의 인간이었죠. 오죽하면 타중대 중대장님이 아이고 참 복도 지질이 없지 불쌍해서 어떡하냐 라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아팠지만 참아야 했고 입대 전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별의별 인간들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알려줬는데도 전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중대장이 인스 중에 인스였다는 걸요. TV나 신문의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기사를 보고 믿은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대 배치를 10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당시에 낮에 무진장 더울 때다 보니 무좀의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긁다 보니 발가락 사이사이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덤으로 진물도 나기 시작하고 불편하고 아프다고 호소하여서 고향 형님께서 조교에게 제 무좀 상태를 이야기해서 저를 의무대에 데려가니 군의관이 진료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얘 발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진작에 의무대 안 두고 뭐했냐 참나. 야 조교야 뭐했냐? 저 그게 말입니다. 중대장이 괜찮다고 땡땡땡 훈련병 교육 투입시키라고 해서 본인도 참아보겠다고 해서 말입니다. 참아보긴 개뿔지 뭐 쌍팔년도 90년대 군대냐? 내가 니네 중대장을 모를 것 같아? 어떻게 애가 아프다는데 군인정신 그딴 멍멍이 소리 쓰레기 짓을 하고 영창도 안 가고 아직도 군대에 있냐? 안 그러냐? 땡땡 훈련병 아닙니다. 뭐하냐 이 아픈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싸제병원 가야 되겠는데 자대 배치 열흘 정도 남았는데 견딜 수 있겠냐? 행군은 빼줄 수 있어. 참겠습니다. 훈련소에 꽂힌 행군인이 참여하겠습니다. 행군도 빼줄 수 있다는데 참여하겠다니 그놈 한번 시원하네. 연고 처방해줄 테니까 잘 바르고 발에 땀 안 나게 관리 잘해야 되니까 아침 구부하지 말고 슬리퍼 신어. 그리고 너 상금 배치 받았다 하니까 훈련소 나가자마자 피부과 한번 가봐봐. 군의관이 처방을 받고 군의관 말대로 생활하는데 중대장이 사사건건 저에게 눈치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훈련 받기 싫어서 뺑기치냐? 어쩔 수 없이 군화를 다시 신고 생활하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고향 선배가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하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줄 아나. 지가 뭐 아픈데 너 아픈데 보태준 거 있냐? 계급이 깡패라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제가 참아야죠. 내가 자대 배치 받자마자 여기 날려버린다. 아니 어차피 며칠 뒤면 안 볼 사이인데 저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기들한테도 저러는데요 뭐. 그렇게 시간을 흐르고 훈련소 수료 후 그 형님과 저는 같은 대대로 배치받고 형님은 현역으로 입대해서 대대 현역병으로 저는 상근으로 입대해서 대대 예하 예비군 중대에 배치받아 얼마 안 있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당시 저는 가전이 본 지 일주일쯤 됐을 때라 예비군 업무를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 대대에서 면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면대장이 뭐야? 면대장이 전화를 받고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면대장이 뭐야? 면대장이 뭐지? 시골 면사무소? 야 땡땡아 너 혹시 신교대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이병 땡땡땡 별 문제 없었습니다. 아니 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신교대 땡중대 중대장이 아프거나 부상당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로 사단 참모장에게 전면조사 받으라고 했다는데 뭔 일이 있었지? 그러고 보니 너 전 입원 지 얼마 안 돼서 무좀 때문에 병원 갔다 오고 주임원사한테 얘기 들어보니 아주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병 땡땡땡 신교대에서 무좀 때문에 고생했고 지금도 고생입니다. 근데 대대에서 그러는데 신교대 일을 사단 참모장 원스타님께서 어떻게 알고 대대에 연락을 한 거냐? 사단 참모장님이 저희 신교대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일 조사받으러 너 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15시에 퇴근해. 면대장과의 면담이 끝나고 퇴근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고향 형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야 그 형님이 진짜 있나 보네. 근데 무슨 사단 원스타가 신교대 일을 알고 있지? 라면서 대대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모든 일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신교대에서 그 형님이 자기 친척이 사단의 참모장으로 계신다고 하길래 전 처음에 구란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고요.
고향 형님은 자대 배치받자마자 형님의 집안 친척분 사단 원스타로 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 안 하고 있다가 자대 배치받고 집에다 전화해서 친척 원스타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바로 다이렉트 연락을 해가지고 버스트콜을 발동시킨 거죠. 나중에 고향 형님 말로는 버스트콜이 터지고 난 뒤에 안 그래도 해당 신교대 중대 출신 병사들이 자대 배치받을 때마다 안 좋은 말이 나왔고 현역 상근 선임들 대대 간부들 그쪽 중대 출신 신병들 오면 다 병치레를 하냐 왜 이러냐 안 그래도 현역병 상근 TO가 부족해서 신병들 절실한데 다 군 병원 입원이다 외진이다 해서 불만만 쌓여있고 결국 이 모든 일이 그 신교대 중대장에게 인과응보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의 결말을 들어보니 신교대 중대장은 보직 해임과 동시에 영창행 그리고 타부대로 쫓겨났고 고향 형님은 원스타의 친척이라고 소문이 나서 대대 간부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불편해했는데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집안 어른이신 사단 원스타의 친척이라고 그러면 모든 관심이 쏠리고 부담스러웠는데 연말에 예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군생활할 때 눈치밥 덜 먹으니까 부담감 없어지고 좋다 했는데 남들은 그런 백 있으면 정말 좋아하지만 자기는 나이 먹고 늦게 입대한 만큼 조용히 성실하게 복무하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그 고향 형님과 저는 전역할 때까지 사이좋게 서로 상부상조하며 군생활을 보냈고 전역하고도 몇 번 만나 술 한잔하면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썰을 쓰기 몇 달 전 그 형님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간혹 고향 형님이 생각날 때마다 형님에 대한 추억을 다시 생각하면서 술 한잔할 때마다 안주 삼아 이야기하는 추억거리로 이 썰을 이야기할 때마다 고향 형님에 대한 존경심과 고맙고 감사하며 성시드다라고 친형제는 아니지만 군생활 내내 친형제같이 됐던 형님은 저에게는 피를 나눈 전우이자 깐부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형님 하늘나라에서 부디 행복하세요. 저의 예비군 중대 및 군생활 관련 썰이 더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무단 불참 노답 예비군 친구 참교육 대대장님과 같이 운동하면서 깐부된 이야기 성격 괴팍한 주임원사랑 깐부된 썰 부대 현역병들의 싸제 편의점 대행된 썰 풀어보겠습니다라고 몽키디 행콕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때는 공땡년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기차를 타고 점점 서울 쪽으로 올라가기에 수도권이라는 안심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내 자대는 어디 있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조그만 상상을 하며 내신 두근거림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눈을 붙였습니다.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저는 자대 우편물과 함께 배달이 되어 있었고 연병장에서 작업을 하던 모든 기관병 선임들은 어떤 배달물이 왔나 어떤 사람이 왔나 저보다는 자기의 편지나 소포를 더 우선적으로 보는 시선을 느끼며 배치된 생활관 안에서 더블백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신병 대기 기간이 시작되었고 동기 없이 혼자 배치를 받아 나름 외로운 군생활을 시작되나 했으나 각 생활관마다 아버지 군번이라는 1년차 선임들이 한 명씩 있어서 처음 오는 아들 군번 신병의 자타 소대들의 선임들에게 정말 잘 챙겨주시고 오랜만에 오는 신병이라 하며 그 당시 이등병은 PX를 혼자 못 갔지만 각 소대별 아버지 군번들이 돌아가며 부대 구경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줬습니다. 듣던 것과는 다르게 구타와 부조리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시설은 좋네 라고는 못했지만 불편함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자대 적응을 해나가고 있을 때쯤 혹서 기간이 시작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혹서란 이제 더워서 여름이란 얘기죠. 본부소대에 배치되어 있는 저는 일과가 끝나는 동시에 취사병 선임들이 정리를 마치고 생활관에 들어와서 개인 정비를 시작할 때쯤 갑자기 스피커에서 치칙하는 소리와 함께 지휘 통지실에서 전화한다. 당장 취사병들 취사장으로 집합.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취사병 선임들은 입에서 야발야발거리고 평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임들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생활관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병대기로 생활관 내에 잠시 혼자 있게 되었고 그 뒤 복귀한 취사병 선임 2명과 총 3명이 생활관에 있었으나 방송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선임들을 보고서 뭐지? 좀 이상한데? 라면서 겁을 먹고 있었죠. 5분쯤 지났을까요? 당직사관의 발걸음에 맞춰서 열쇠 소리가 찰랑찰랑 소리가 나더니 문을 빵 하고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너네 야비씨 방송 못 들었냐? 이렇게 장교를 무시하네? 그러자 선임들은 방금 샤워하고 와서 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결국 그 장교의 눈초리는 저를 향하게 되었고 너는 못 들었냐? 라는 소리에 이병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왜 얘네들한테 전달 안 했어? 갑자기 저를 막 추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임 2명이 아직 신병이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감싸주자 그 꼴을 보기 개 같았는지 니네
3명 당장 완전 군장 사서 연병장에 집합해! 라는 소리와 함께 문에 캉 하고 닫고 나가죠. 선임 2분이 한숨 푹 쉬더니 아니 야 이씨 그래도 신병 대기하는 애한테까지 군장 싸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몰라 일단 가보자. 신병은 어떻게든 커버 한번 쳐보자. 라는 2분의 대화를 듣고 왠지 모를 가족과 같은 느낌과 그래도 뭐 같아도 여긴 군대니까 하면서 완전 군장을 써서 연병장에 나가게 되었고 혹서기간 30도에 가까운 저녁 8시쯤 끝을 알 수 없는 걸음이 시작되었으나 다시 5분쯤 있다가 나온 그 장교는 누가 걸으래! 뛰어! 라는 소리와 함께 3명 모두가 질주라는 걸 보고 그제서야 지통실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빼꼼 쳐다보며 저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했는데요. 신병 대기 기간 중에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와 자대 배치 후 가족력으로 인한 뇌질환 관련 군병원에서 CT 찍고 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저는 무리한 혹서기간 완전군장 구보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쓰러진 저를 보고 본능적으로 선임 2명이 군장을 던져서 저를 들쳐매고 지통실로 가서 보고를 했으나 신병 새끼가 빠져가지고 지 선임들 뛰는 것을 보고서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해? 이 새끼는 완전 안 될 새끼네 이러면서 말을 비꼬듯이 했고 야간 작업 중에 지통실에 들어온 행보관이 상황을 보고서 일단 의무대에 보내자라는 말을 하고 당장 움직일 수 있는 1호차를 타고서 출발을 했고 그 안에서 분대장이 저를 계속 끌어안고 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면서 연달아 울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 선임도 무리하게 엑셀을 밟던 도중 민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납니다. 이 보고를 받은 그 장교는 욕을 하면서 전화기를 부셨다고 하더라고요. 선탑을 하던 타소대 소대장이 안되겠다 해서 약 1km 정도 남은 거리에서 저를 들쳐매고 의무대까지 뛰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흔들림에 어느 정도 의식을 차린 저는 이 상황이 꿈인 줄 알았고 의무대 위병소에 도착하자마자 위병들이 신분 확인을 하려 하자 그 소대장님이 야 애새끼 죽는다 나 옆부대 소대장이야 비켜 문 열어 하고서 뛰어들어간 것까지만 기억이 나네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생소한 천장에서 눈을 떴고 어제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 전부가 현실이었다는 걸 자각한 뒤 신병 때부터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부대에 전화해서 복귀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물론 군의관은 좀 더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강요했죠. 중사 한 분과 아버지 군번 운전병이 볼일차 저를 실으러 오셨을 때 아버지 군번 선임이 어젯밤에 그 모든 장교의 비꼼과 제가 들어오기 전 한 달 전부터 병사 한 명이 작업 도중에 머리를 찧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죽은 병사는 1호차 운전병의 동기였고 저를 업고 뛴 소대장의 소대원이었습니다. 저희를 군장을 싸게 한 이유도 자기가 업무 보고 7시 넘어서 취사장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취사장에 7시에 문이 닫혀 있었고 한여름이라 음식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병사가 먹는 것을 확인한 뒤 모두 폐기 처리하였으나 취사병들에게 늦게 가니 담겨두라는 말 같은 것도 없었으며 단지 자기가 밥 먹으러 가는데 문이 닫혀 있는 취사장을 보고 열이 받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전말을 듣고 난 뒤 저는 상담차 삼촌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상황을 설명해서 그냥 군대니까 이런저런 일 다 있으니 군생활인가 보다 하고서 단순히 물어보기만 하려고 했으나 삼촌은 군인은 아니셨지만 군 관계자로서 지내오신 분이라 모든 얘기를 들으신 삼촌은 너 직속상관한테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고 하사 행보관을 거쳐 대대장과 전화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뒤 갑작스럽게 저는 CP병이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그 장교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었는지 당직사관만 되면은 쉬기 시작할 때쯤 오대기 사이렌을 연속 울린다던가 술 처먹고 위병소 앞에서 커다란 태극기를 꺼내들면 나는 애국자다 라면서 소리 지른다던가 비오는 날 군복 입고 배수로로 낮은 포복으로 진입해서 담을 넘은 뒤 위병 근무 서던 애들 병사 뒤로 나타나서 싸대기를 때리면서 근무 똑바로 안 서냐며 영창을 보낸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병사들을 괴롭히는 짓을 하는 걸 보곤 야 사이코가 존재하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말년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 군번 선임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땡땡아 한 번만 더 전화를 어떻게 해주면 안 되겠니? 결국 부대에는 삼촌의 지인 혹은 인맥들로 보이는 모든 현 전직 군인들이 전화를 해대며 나 대령인데 나 대대장 나 누군데 대대장 있나? 등등 일주일 내내 밤낮 안 가리고 전화를 계속 거는 통에 결국 대대장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장교도 전출을 가며 평화롭게 전역을 하게 되었다는 아주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장교는 진급을 못하게 돼서 전역을 하였고 대대장은 진계급에서 사정하여 삼촌에게 진급에 무리만 없게 해달라며 사정하러 삼촌이 있는 지방까지 찾으러 갔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듣게 되어 생각나서 한번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무치모찌님께서 올려주신 신병 대기기간에 중대장의 얼차려로 의식 잃고 레토나로 이송 중에 민간 차량과 교통사고 나서 부대 뒤집어졌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내 삼촌이 뒤집어버린 썰. 이게 군대에 갔을 때 이게 백이 무조건 있어야 되나봐. 항상 이 썰렁썰레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는 백 없이 어떻게 군생활을 했을까? 그냥 그 모든 족같음을 그냥 다 감내하며 우리는 살아온 걸까? 아니 백이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개같은 일도 많았거든요? 뭐 이유 없이 그냥 막 싸대기 맞는다든지 뭐 부조리란 부조리는 다 당하고 뭐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가 부조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체육 쪽 올라와서 학교가 더 빡셌기 때문에 사실 군대에서 논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엎드려 뻗쳐 이런 거 시켜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코어 운동되고 가빠 나오니까. 말도 안 되게 때린다든지 뭐 싸대기를 때린다든지 머리통을 때 막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것만 아니면 얼차례 받는 거는 좀 질긴 편이었거든요. 군대에서도. 평생을 살면서 남한테 그런 얼차려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 갔을 때 그런 거 당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까리씨 같아요. 그래서 형이 그런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저를 많이 패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엎드려 뻗쳐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이 맞으면 이렇게 월클이 되는 거죠. 손흥민 선수처럼. 진짜 그 중대장이 괜히 저 히스테리 부린 거지 저거. 물론 병사들이 좀 꼬라지 내고 이런 경우도 분명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장교분들 중에서도 장교나 간부 그런 부사관들 중에서도 자기가 조금 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많고 계급이 높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후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분명 자기도 그렇게 당했으면서. 솔직히 저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다 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패급이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 그 선대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위한 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 밑에도 잡아야 이게 군대구나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행위들. 사회에서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해보고서 군대에 와서 군대에서 처음으로 배운 게 구타미 가혹행위 같은 걸로 갖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거를 윗사람한테 배웠다면 본인이 패급이어서 그게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패급이 패급에게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군대에서 지금 내가 애들한테 너무 막 갈구나? 내가 애들을 너무 쥐잡듯이 잡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그만하세요. 그게 본인을 패급으로 포장하는 짓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예쁘게 금박 포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은 똥으로 갖다가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얼마 전에 부대를 화생방으로 만들어버린 중대장 썰로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본래 부대 말고 옆대대 대대장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부대 특성상, 국직부대 특성상 타 부대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모 여단 시설대대와 함께 붙어있었죠. 시설대대가 하는 일이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 그 부대에서는 거의 SCV들만 다 모아놨던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정비나 부대 내 시설물 관리 등등등등. 해당 부대 장병들과 저희 부대는 체단실을 같이 썼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부르긴 하지만 서로의 이름 정도는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이며 간부님들도 그러하셨죠. 되게 괴짜 같은 헬창 간부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 4명 정도를 저희는 어벤져스라고 불렀습니다. 헐크, 대대장, 아이언맨, 행정관, 토르, 시설 정비관, 앤트맨, 보급관, 이렇게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1번으로 헐크 대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행위 병사 둥가둥가로 혼내준 썰. 해당 부대에는 저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악랄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병사를 박상병이라고 할게요. 박상병의 악랄함은 기가 막힐 정도였는데 그 중 하나를 써보자면 시설 대대인 만큼 여러가지 공구와 장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손으로 돌리는 군용 자가발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돌려요? 그거 말하나? 그 기름 집어넣고 왕왕왕 해가지고 엔진으로 돌리는? 사실 실제로는 거의 운용을 하지 않고 경운기 돌리듯이 살살 돌려야 제대로 전력이 돌아가는지라 실제 전쟁에서 무전 한두 번 받으면은 팔뚝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야? 모르겠네. 그러니까 막 경운기 돌리듯이 돌리면은 전기가 생산되는데 그걸로 갖다가 무전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자가 발전기야? 엔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동으로 하는 건가 봐요. 아무튼 말을 안 듣는 후임이 있다? 일단 의자에 앉힌 다음 그 발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우리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썼던 그 집게 전선 있죠? 그걸로 상의 탈의시킨 후 후임병의 바스트 포인트 검포도 부분에 딱 물리고 발전기를 돌리면 사람이 죽지는 않고 그 물리치료 하듯이 짜릿짜릿한 느낌이 계속 들면서 파다다닥 하고 집게 위아래로 흔들리다 툭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가혹행위의 이름은 피카츄였고 모 부대에서 들었던 가혹행위를 모방한 것이었죠. 야 이씨 이거 GTA 아니야? 이 GTA에서 트레버가 FBI 정보 빼낼 때 쓰던 거 아니냐 이거? 이러한 본인의 시그니처 가혹행위가 5개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타노스의 장갑쯤 되나봐요. 어쨌건
소개는 이쯤에서 하고 썰을 풀자면 금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 날. 대장님은 체단실을 병사들이랑 같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관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부대에서 병사들 신경을 안 쓰게 조용히 체단만 하시고 병사들이 다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 정비 시간이라는 걸 충분히 배려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귀가를 하는데 연병장 사열대의 그림자가 보여서 한참을 쳐다보는데 바로 1병 2명과 그 악마 박상병이었죠. 박상병이 뭘 하나 하고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시멘트를 섞은 물을 활동화에 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PX를 다녀오다가 활동화가 다 젖은 상태로 막사에 들어와 복도에 물이 고였는데 이걸 밟고 박상병이 미끄러졌던 거죠. 그럼 박상병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너희들의 걸음걸이를 무겁게 해준다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대대장은 그 자리로 뛰어올라가 1.5m 아래 연병장에 85kg의 거구 박병장을 모가지와 사타구니를 잡고 그냥 던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가혹행위 당하던 일병들을 데리고 와 조치시키고 박상병 징계 조치하라고 명령 내리고 귀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차피 상병짬이니 청소 시간이 없어도 그러려니 했는데 점호 시간이 되도록 박상병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결국 점호 대신 부대 근방을 뒤지면서 박상병을 찾기 시작했는데 박상병은 던져진 연병장 진흙밭 속에 기절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깨어난 박상병은 누가 던졌는지도 모른 채 하극상이라며 일병들을 추궁했고 당직사관이 손수 얼차려를 줌과 동시에 범인이 대대장님임을 알려주자 체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영창을 가게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9일 박병장은 1.5m 사람 어깨 높이인데 왜 기절까지 하셨냐는 후임들 질문에 쭈그려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잡더니 붕 하고 날아가는데 어두운 땅이 보였다. 너무 놀라서 기절했던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약한 놈들이 사람들 괴롭힌다니까. 막상 현장에서 들었을 땐 진짜 웃겼는데 적으니까 별로네요. 네? 반응이 괜찮으면 오한마 달인의 토르 정비관의 좌충우돌 펜스 설치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뭐 쓰다 말아. 뭐야?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운동에 미쳐있는 사람들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비장교님이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돼 있으시고 나이가 이제 4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어깨가 제 2배예요. 여기 이만큼 더 있어요. 키는 한 170에서 180 사이. 팔뚝이 이래. 맨날 운동하죠. 맨날. 하루는 이제 체단실의 그 옆에가 이제 흡연장이에요. 체단실 바로 옆이. 좀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거기 뒷공간이라서 거기밖에 없었어요. 체단실, 빨래터, 빨래 그 말리는데 건조장, 그리고 체단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가 조금 지금 봐도 아시겠지만 좀 남들을 흉내를 잘 내요. 남들의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남들이 하는 걸 흉내를 잘 내는데 그날 후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선임이었는지 후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정비장교 막 얘기하고 있다가 정비장교 막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엄청 선임이었나 보다. 막 이러면서 막 이죽거리면서 막 이제 놀고 있었어. 야, 개 잘 따라한다 막 이러면서 선임이랑. 분명히 그날은 평일 낮이었고 PX가 어디 잠깐 뭐 심부름이었나 뭐 잠깐 올라왔다가 담배 한 대 피러 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 군인의 덕목 중 하나거든. 커피 딱 마시면서 담배 탁 피면서 막 뒤에서 탱 소리가 나. 그 알죠? 바벨 벤치프레스 그 쇠 봉을 그 벤치프레스 걸개에다가 탁 걸 때 그 찰랑거리는 소리, 터광터광 소리. 뒤에서 갑자기 터광터광 소리가 나. 뭐야 이 시간에 누가 운동을 해? 뭐 말년 병장인가? 뒤에 이렇게 봤어. 근데 우리는 체단실을 그 위에는 투명하고 밑에는 초록색으로 돼 있는 포장 천으로 해놨었어요. 그 비닐 천 같은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에 쓰는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쭉 포장을 해놨거든 주위를. 안에가 깜깜하고 밖이 밝으니까 안에 이렇게 봐도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여.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을 봤어. 어차피 뭐 선임이어도 뭐 지금 운동하고 있을 정도면 말년이라 그냥 뭐 어차피 힘도 없을 테니까. 이러고서 이렇게 안에 누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몸에서 연기가 모락, 어깨인데 여기서 목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연기가 모락 나는데 머리에서 이 연기 쫙 나면서
우통 다 까고 시커먼 사람이 탁 일어나. 정비장교. 무천도사 우통 깐 것처럼 가지 이렇게 막 근육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어. 진짜 머리 존내 빠르게 울려. 우리가 말하는 게 들렸을까? 방금 전에 저 쇠가 부딪히는 데시벨 정도면 우리가 말하고 낄낄거리고 있는 소리가 저기 들렸을까? 내가 아까 이랬을 때 내 목소리가 이러면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데시벨이 높지는 않고 소리가 퍼지지 않고 좁은 데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까? 저기까지 소리가 안 들리지 않았을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포장 밖에서 충성! 이러고 말더라고. 야, 들었나? 왜냐면 그때 정비장교님이 날 엄청 예뻐했거든. 빠릿빠릿하다고. 그 정비반이었고 그 정비장교님이 정비반 애들을 특히나 예뻐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정비반 혼도였기 때문에 나를 엄청 좋아했어. 이거 들었으면 나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쳤는데 정비장교님의 특기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깍지 껴. 깍지 이렇게 끼잖아. 엎드려 뻗쳐 그래요. 깍지 낀 상태로 이걸로 갖다 엎드려 뻗쳐요. 몇 시간 동안 죽어. 여기가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고 있어서 팔목 나가고 어깨 틀어지고 난리나. 분명 그거 당했구나 라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 아마 정비장교님이 봐준 게 아닌가. 아니면은 진짜 운동하느라 집중해서 못 들었던지. 원래 운동하면은 옆에 소리 잘 못 듣잖아요.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박상병처럼 차단장 밖으로 날아갔겠죠. 개보 일로 와봐. 에세! 바로 얼마 전에 개보고님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모든 군대 썰을 거의 다 시청한 시청자입니다. 저도 좋은 전우들, 간부님들 만나서 군생활 별탈 없이 2년 2개월 보내고 만기 전역을 했죠. 제가 상병 때 새로 오신 연대장님과 저희 중대에서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계셨던 행보관님이 많이 생각나네요. 저는 01년도 논산 육군 훈련소로 입대하여 106mm 무반동 총이라는 주특기를 받고 경기도에 있는 땡사단 땡땡연대 땡땡중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GOP 사단의 예비연대라서 훈련량이 어마무시했죠. 이게 바로 106mm 무반동 총인데 연대급 화기라서 연대 직할중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직속상관이 중대장이랑 연대장 둘뿐이었어요. 때는 2003년도 여름. 한 개의 대대가 2주간의 소부대 전술훈련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지에서 대대 전체가 2주 동안 수경을 하면서 전술훈련을 하는 거였죠. ATT 혹은 RCT 같은 훈련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106mm 지원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대대장은 어차피 106mm는 전시 상황에서 대대 지원을 나가게 되니 훈련을 같이 하면 좋을 거다 라고 연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06mm 무반동총 저희 소대에 3개, 분대에 6개 6대의 찝차에 거치되어 있으면 운영되고 있었죠. RCT 혹은 혹한기 등 대형 훈련에는 3개의 분대가 다 같이 출동하면 최고선임 분대장 분대는 간부 없이 대대에 배속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저희 분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같이 나갔어야 했으나 이 당시 저희 소대장님은 무슨 교육으로 파견 갔고 부소대장은 갓 임관해서 저희 부대로 전입 온 지 한 달도 안 된 하사였습니다. 병생활을 안 한 사람이었죠. 자, 훈련 나가기 전 중대장님과 연대장님께서는 땡땡병장 간부 없이 나가도 잘할 수 있겠지. 병장 작성자 이상 없이 훈련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훈련에 간부 없이 분대원들을 이끌고 훈련에 참가하게 된 분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상병을 달면서 분대장 교육을 다녀와서 상병 6개월 동안 ICT, 혹한기, ATT, 공지훈련 등 큰 훈련에 참가하였고 병장이 되어서도 워낙 훈련에도 많이 참가하였고 간부 없이 분대를 통솔하고 대대에 배속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워게임이나 훈련 중 대대 지휘소, 연대 지휘소에서 상황 보거나 발표 등도 많이 했기에 연대장님과 중대장님은 큰 걱정 안 하시고 저희 분대를 훈련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준간부죠. 문제는 훈련 첫날부터 발생했는데 부대 이동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저희는 대대 보병 병력 맨 뒤에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찝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대대장 눈에 마음에 더럽게 안 들었나봐요. 갑자기 대대장님이 매우 긴 이동이 아니니 차량에 탑승하지 말고 걸어서 이동해라. 아니 106mm 자체가 당연히 차에 탑승해서 대대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차량 탑승을 하지 말라니 좀 억울하기도 했지만 중령 대대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저희가 어쩔 수 없었죠.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이동을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대 본부중대 행보관이 식사 추진 중에 너희 분대 8명 식사는 계산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훈련 나왔는데 밥이 없다라니 뭔 어처구니가 없었죠. 우선 급하게 구한 사발면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오후 훈련을 하고
다시 수경지로 걸어서 복귀를 하고 복귀하고 나서 차량도 다시 가져왔고 장비 점검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취사 트레일러에 밥을 받으러 분대장과 일병 한 명이 가게 되었는데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밥이 없다고 또 사발면 먹으랍니다. 전 진짜 빡쳤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분대장을 잡고 다른 건 몰라도 분대 회식이나 아니면 분대원들끼리 간식거리는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꼭 챙겨주곤 했죠. 그런데 밥이 없다고 사발면을 또 먹어? 그것도 야간 이동하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전 훈련 수경지에 총도 던져놓고 하이바도 던져놓은 상태로 취사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대대 취사병에게 아저씨 저희 106mm 이번에 식사 또 배속 안 됐어요? 하니 취사병이 저희는 그냥 대대 인원들 것만 잘 배식하라고 들었어요. 저는 취사병 아저씨들이랑 얘기해봤자 답이 없겠다 싶어서 대대 본부 행보관이 있는 지휘소로 갔습니다. 거기엔 대대장, 대대 참모, 행보관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눈이 한 번 더 돌아갔습니다. 지원 나온 우리 애들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지들은 시원한 지휘소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대대장님, 저희 점심에도 사발면 먹었고 저녁도 사발면 먹으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식이라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 이동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먹으면 어렵습니다. 야, 니들은 맨날 차 타고 다니면서 고생도 안 하는데 좀 적게 먹으면 어때? 그냥 사발면 쳐먹어. 저는 여기서 더 말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도 군생활 중에 26개월 중 23개월을 한 병장이었습니다. 군대는 짬과 계급이 우선이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 행보관에게 핸드폰을 잠깐 사용해도 되겠냐고 여쭙고 본부 행보관은 얘가 무슨 전화를 하려고 하나 궁금해하면서 전화기를 줬죠. 저는 곧바로 저희 중대로 전화했습니다. 성심보안 땡땡님만 선배님입니다. 야 땡땡아, 나 106mm 작성자 병장인데 행보관님 계시냐? 행보관님 퇴근하시고 연대장님과 장기 두시러 연대본부 올라가시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행보관은 연대 주임원사보다도 더 짬이 높은 슈퍼 말년 원사. 평상시에는 공과 사가 확실한 분이셨죠. 야 어떻게 행보관이 원사야? 그리고 연대장님께서도 병사들을 엄청 아껴주시고 인정해주시던 분이셨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계급만 높은 간부들보단 실전에서 2년 병생활을 한 병사들이 더 전투력이 높다 그런 말을 해주시고 특히 연대 본부, 수송부, 의무대, 수색중대 등 연대 직할 중대원들을 아들 조카처럼 잘 챙겨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분이 지금 장기를 두고 있다. 이건 짠스다. 곧바로 저희 행보관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탁탁. 여보세요. 충성 병장 작성자입니다. 갑자기 너 무슨 일이야? 행보관님 지금 말입니다. 전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액션 99%를 까면서 점심도 사발만 먹고 저녁도 사발만 먹어야 하며 야간에 부대 이동도 하는데 이동훈련도 하는데 부식도 없다고 차량도 못하게 한다고 일러 바쳤죠.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연대장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성자 너 어디야? 수경지야? 네. 수경지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꺼졌습니다. 전 본부중대 행보관에게 전화기를 돌려드리고 우리 분대원들이랑 사발면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수경지 위병소에서 엄청나게 큰 기내 구호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고 대대 지휘본부 텐트에서 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갑자기 할래발딱 뛰어나왔습니다. 저와 저희 분대원들은 뭐야 이러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연대 1호차 즉 저의 직속 상관이신 연대장님께서 직접 오신 거였죠. 연대장님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저희 행보관과 1호차 수경지로 온 거였습니다. 연대장님은 차에서 내리시자마자 대대 간부들의 인사도 받지 않고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성자야! 작성자 어딨어? 작성자 병장! 병장 작성자! 저는 곧바로 연대장님 품으로 달려갔죠. 저녁 먹었어? 사발면 먹었습니다. 점심도 사발면? 네 그렇습니다. 니네 부대 이동할 때 차량은 어떻게 했어? 중간에 세워두고 대대병력과 같이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차는 누가 지켰지? 운전병도 같이 이동했기에 차량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였고 한쪽에 세워두고 이동했습니다. 으아! 전 연대장님의 사자우를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연대장님께서 하셨던 쌍시옷 들어가는 소리는 뺐습니다. 대대장 어딨어? 니가 대대장이야! 배속받은 인원 8명 밥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전시에 너한테 배속된 병사들 전쟁터 나가서 다 굶겨 죽일까? 옆에 있던 저희 행보관님은 대대 모든 행보관을 집합시켰죠. 니들은 이 훈련 끝나고도 보자. 정말 무서운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대대에 아무리 높은 장교라 하더라도 우리 연대장님보다 짬이 높은 사람이 없고 대대에 아무리 짬 많은 부사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임원사님보다 짬이 많은 행보관이나 더 짬 많은 부사관이 없었으니 대대 간부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짱구를 존에게 돌리고 있었고 몇몇 간부들은 저를 막 째리기도 했죠. 그리고 연대장님께서는
저희 행복원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시고는 작성자 병장 그 106mm 인원들 전부 철수 준비시켜. 저는 사건이 너무 커졌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야 대대장 106mm 인원들 군장이랑 다른 장비들 곧바로 대대 수송부로 챙겨서 다 가져다 놔. 알았어? 106mm 집차에 모두 탑승해서 1호차만 따라와. 저희의 모든 장비는 텐트 안에 놔두고 차량에 탑승해서 1호차를 컨보이 차량으로 생각하고 수경지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쫓아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부대 근처에 아주 유명한 순댓국집 앞에 1호차가 섰습니다. 자! 순댓국들 한 그릇씩 가자! 저희는 훈련 중에 연대장님께서 사주시는 순댓국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자 연대장님께서는 간부라는 사람들 중에 직업으로만 군인을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간부들은 필요 없어. 그런 간부는 자기 부하가 아니더라도 병사들부터 격려받고 명령 지시하면서 병사들 생각 전혀 안 한다. 병사들이 무슨 죄냐? 너희들은 일반병이 아니라 간부로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했으면 간부가 될 사람들인데 병사라고 함부로 막대하는 간부들은 간부 자격이 없는 거야. 간부가 뭐라고 병사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그리고 대대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대대 인원들만 챙기고 연대 병사들을 안 챙긴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 너희가 오늘 간부 없이 훈련에 배속되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서 연대장이 너희들에게 매우 미안해서 갑자기 좀 예민해졌구나. 너희들 앞에 체면이 안 선다. 미안하다. 연대장님은 평상시처럼 저희 병사들을 생각하다 보니 화를 많이 내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이 매일 마주치고 매일 인사하는 병사들이 다른 부대 훈련에 참가했다가 굶어 죽고 있다라는 소리에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저희 중대가 아니라 훈련지 수경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대장님은 그래도 훈련은 마쳐야 되니까 힘들더라도 참아 라고 응원해 주셨죠. 그리고 수경지에 복귀하니 대대장님이 계속 저에게 너 연대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너 친인척 중에 군인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연대장님이랑 그 어떤 관계도 아니고 친인척 중에 군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대대장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상황을 벗어나려는 모습에 작성자 병장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2주 동안 훈련 기간은 연대장님이 매일 훈련지로 출근하셨고 대대장은 계획에도 없던 훈련 보고를 맨날 해야 됐고 훈련도 저희 주특기에 맞게 차량을 탑승해서 하는 훈련으로 했고 연대장님 오실 때 저희 중대는 행복원님이 항상 따라오시면서 얼음물도 가져다 주시고 가끔 뒤로 몰래 시원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사다 주셨습니다. 2주간의 훈련 사고 없이 잘 치르고 중대로 복귀했죠. 항상 병사들만 고생시키는 간부 얘기만 듣다가 그래도 많이 챙겨주시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저희 연대장님과 행복원님 생각이 나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연대장님 행복원님 짱! 대대장 안녕하세요. 예전에 K2 소총 팔려다가 미수에 그친 투수예요. 댓글로 제가 안 삐뚤어진 게 다행이라는 댓글이 보여서 제가 왜 안 삐뚤어진 건지 풀어보려다가 갑자기 생각난 썰. 우리 어머니에 대한 썰입니다. 우리 집은 특이하게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무서웠죠. 어머니께서 학교를 폭파시킨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테러 아닙니다. 특정상 피하기 위해 두리뭉실한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 보정과 MSG로 인해 오류가 조금 있어일지라도 구라는 1도 없는 사실을 내용에 작성했습니다. 때는 한창 모든 게 재밌을 나이인 초등학교 저학년.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 한창 개콘이 재밌을 때였고 친구들이랑 드립을 주고받으며 낄낄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서 내던져버렸고 저는 종이 인형 마냥 나뒹굴었죠. 나뒹굴고 난 그 순간 명치와 배에 느껴지는 강한 통증은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저를 작정하고 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진인가? 하고 당황해 있을 무렵 어디선가 익숙하고 듣기 싫은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담임이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에게 짜증을 자주 내던 담임의 표적이 된 저는 축구공 마냥 차였고 저는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요즘 같으면 큰일이 나겠지만 저희 때는 이 정도 일은 아니어도 그냥 맞고 다녔었으니까요. 에르시의 정신도 사양들 그 지랄이야! 라며 저를 구타했고 10대에서 20대가량 차였고 선생은 문을 부수듯이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당황, 서러움, 쪽팔림 때문에 울었습니다. 초등학생을? 2학년짜리를? 애기인데? 이제 10살도 안 된 애를? 미친놈 아니야. 이게 무슨 선생이야. 괴물이지.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겨우 저학년이 선생을 때릴 수도 없고 고소도 할 수 없었죠. 운동을 하긴 했지만 아픈 건 아프더라고요. 검도장과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다녀와서 집에 샤워하면서 본 저의 몸은 멍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검도를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보니 이건 최소 2주는 아프고 한 달 동안 멍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샤워를 마치고 냉장고에 있던 쪼꼬우유를 먹던 중 어머니가 제 몸을 유심히 보더니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네 선생에게 맞았나? 사투리가 이게 맞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사투리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나와주세요. 니 어머니니까 니 이렇게 해야 되나? 니 선생에게 맞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니 선생에게 맞았나? 맞아? 경상도 분인 것 같은데. 니 선생에게 맞았나?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눈치 8단인 어머니께서 이렇게 빨리 알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썰을 풀려고 어머니께 물어봤고 어머니의 답변 내용입니다. 아들의 몸에 멍이 엄청 많다. 첫 번째, 검도장에서 호구를 찬다? 검도하다 다쳤으면 팔 쪽 위주로 다쳤다? 실제로도 그랬었고. 두 번째, 친구들끼리 싸웠다? 그러기엔 얼굴이 너무 깨끗하다? 세 번째, 애가 너무 처져 있다? 권위가 있는 노년 중에 한 명이 뭘 했다? 결론, 선생. 왜 맞았는데? 뭐 한다고 애를 이렇게 팼는데? 저는 서러워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다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선생이 축구공 차듯이 팼다고요. 아버지는 사람이 질질 짠다면서 저를 혼내시려 했지만 어머니의 손짓 한 방에 아버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지금 애 혼내면 앞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밥은 직접 해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조용히 해주세요. 잠깐 생각 좀 할게요. 어머니 너무 무서운데? 5분 정도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께서 네가 한 말 중에 거짓말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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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한 말 중에 거짓말 없제? 네 없어요 진짜예요 하며 울고 있었죠. 알았다. 10시다. 퍼뜩 자라. 내일 못 일어난다. 하면서 저를 재웠고 그건 폭풍전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5교시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을 무렵 누군가 저희 교실 문을 두드렸죠. 네? 들어온 건 옆반 선생님이었고 표정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이트수 학생이 누구죠?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요. 야 이트수 나가봐 하시며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옆반 선생님을 따라 교장실로 갔죠.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고 당황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엄마가 어른 보면 제일 뭐부터 하라고 했지? 저는 바로 교장에게 인사를 했죠. 교장은 저에게 담임선생에게 맞은 경위를 물었고 저는 친구들과 놀던 중 그냥 구타를 당했다고 말씀드렸고 교장은 저희 담임을 호출했습니다. 교장실에 오니 저와 어머니 교장이 있는 걸 보고 뭔 일인가 싶어서 당황하던 선생을 제치고 말을 먼저 꺼내신 건 저희 어머니셨죠. 선생님이셨군요. 제 아들을 찬 게... 네? 아니 발로 찼다기보다는 훈육 차원에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훈육을 해야 멍이 이렇게 심하게 드나요? 아니 너무 시끄러워서 쉬는 시간에 시끄러운 게 당연하죠. 쉬는 시간인데 하며 선생이 하는 모든 말에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제는 개편이라고 교장은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는 커피잔을 들어 벽으로 던졌습니다. 교장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싸늘하게 한마디 하셨죠. 선생님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라면서 교장의 말을 끊으셨고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애를 저 지경으로 만들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선생의 변명은 어제 자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웃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교육자가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이래도 되는 거냐면서 다긋다긋하게 화를 내셨고 애가 아프니 이참에 푹 쉬시라고 교육청 가서 해결하겠다고 그대로 저를 끌고 나가시려 했죠. 교장은 담임이 사과하고 끝냈으면 한다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어머니를 달랬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유 무슨 교장 선생님 무슨 애들이랑 싸운 것처럼 말하네요. 제가 사과받으려고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세요? 저 고소할 건데 그냥 하면은 놀라실 테니 미리 알고 대처들 하시라고 통보하러 온 거예요. 라면서 저를 끌고 나가셨고 그대로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경찰서와 교육청을 오고 갔죠. 학교에서 저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감사가 나왔고 그 선생이 그동안 해오던 쓰레기짓, 절도, 유품을 압수해서 지가 쓰다가 조사해서 걸림? 유품이 뭐야? 폭행, 지금 이썰 등이 걸려서 어머님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다가 퇴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3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 엄마가 무서운 건 안 비밀이에요 라고 초코케이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 무서웠지. 지금은 뭐 교권의 추락이다 그래서 막 완전 애들이 진짜 선생님한테 무슨 그 뭐 카메라 들이대면서 막 그냥 까불까불거리고 사실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게 뭐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완전 교권이 추락했지만
추락을 하게 처음에 제트 부스트를 달고 과하게 태양을 향해서 날아간 그 이카루스 같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학교 다닐 때 의미 없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맞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저는 문제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좀 행동이 과하고 좀 오바스러운 친구였고, 선생님들 중에 좀 그런 거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로 생각해서 정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그냥 길 지나가고 있는데도 세워놓고서 귀싸대기 때리고 이럴 정도로 쓸데없이 맞는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다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너 슬리퍼 왜 질질 끌고 다니냐 그러면서 발로 갖다 조인트 맞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니 슬리퍼가 애들이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신발을 신기든가, 실내화 신으라고 해서 실내화 그거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양쪽 다 해서 6,000원씩 하는 거 그거 뭐 한두 달만 신고 다니면 애들이 좀 그 천천히 신고 다닙니까 그걸? 그거 신고 나가서 점프 뛰고 막 친구들이랑 놀고 뛰고 이러다 보면은 옆에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두어 달 신고 나면은 너덜너덜해지는 게 그 슬리퍼인데, 그 슬리퍼 똑바로 갈아 신으라고 그러고서 때리고 그랬던 선생님들 제가 봤을 때는 슬리퍼 회사에다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좀 부자가 됐을까요? 하여튼 오랜만에 빡치는 선생님 썰 들으니까 좀 저도 안에서 끓고 좀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입이 근질근질한데 뭐 지금 20년 지나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인과응보 당했겠죠. 뭐 촌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그런 선생님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저 때는 항상 그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대가리가 컸으므로, 그때 그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많아졌으므로 한마디 올리자면, 지금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그때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때 그 선생님들한테 한 말 올리자면, 그 애들 차별하지 마라. 최근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다 뭐다 더 조금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 당연히 그만큼 수많은 사업체들이 매출 악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임금체불을 저지르다가 폐업하거나 부도내서 튀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임금체불에 시달렸는데요. 오늘은 그 임금을 받아내는 때까지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와, 이건 좀 귀한 썰인데? 받은 사람이 있네. 보통 못 받는데. 이걸 이전에 제가 예전에 개봉님 생각해보던 개노답 중소기업 썰 읽어보시면 영상이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겁니다. 사건의 시작. 코로나 직전 저는 모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입사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 갈등이 작게 있었는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던 간부와 사장단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딱히 큰 문제는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만, 회사 간부가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자기 권한으로 신입사원 한 명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입은 바로 해당 간부의 자녀였습니다. 뭐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자녀도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허수아비 직함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낙하산으로 온 사람에게 힘을 키워줄 명분이 필요했고, 해당 간부는 사장단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뒤에서 왕노릇을 해야 됐기에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간부와 간부의 자녀 둘만은 버거웠기에 간부의 자녀가 새로 데려온 아는 선배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간부, 자녀, 그리고 아는 선배까지 이렇게 3명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충신들은 하나 둘씩 추청돼 나가기 시작했고요. 회사 분위기는 개판이 되기 시작해서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행은 우리의 행복, 너 빼고.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회사의 사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돈은 거덜나기 시작했고, 긴급히 회사 사장단 및 임원진 회의가 열렸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월급 땡땡%를 회사에 반납하라 라는 조건으로 운영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퇴직 시 퇴직금 및 매월 반납된 땡땡%의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라는 조건이었죠. 그 와중에 위에 언급한 양아치 트리오는 계속해서 밑에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에 맛이 들렸는지 점점 더 근무 여건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종종 그 양아치 트리오와 추종자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씩 숙청되는 악조건을 버텨내다가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원하던 경력 기간까지 쌓고 바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세 번째, 돈을 받기 위한 여정의 시작. 그렇게 회사를 떠난 저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약 수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채로 떠났어요. 퇴사 당시 양아치 트리오 중 한 명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아유, 투사원 떠난다니까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반납한 금액도 꽤 되시죠? 아이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일시불로는 주지 못하고 분납으로 지급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양반들은 그 돈을 제때제때 주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바로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썰랑썰레 주제가 된 거고요.
대충 3-4달 정도 참아줬고 그동안 급여 명세서나 입금 내역서 그리고 회사 공문 등 최대한 남겨놨던 증거들을 또 모아서 노동부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 노동지청에서 연락이 와서 3자 대면을 했죠. 이때 회사 측에서 온 직원과 근로감독관이 설탕발림을 하는데요. 회사 측 인원은 아유 이거 금방 해결될 사안이고 소액이니까 고발장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근로감독관도 여기다가 미리 취하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정 취하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불 임금 원금 100% 받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적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배째고 고발장 적어버리고서 진정 취하서 찢어버리세요. 항복문서에 미리 서명하면 나중에 짜증납니다. 시간 끌기용 기만전술이니까요. 어쨌든 이날 3자 대면이 끝나고 저녁쯤 은행 어플에서 알림이 떴는데 체불 금액 중에 일부 금액과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론 무마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주면 얘네들 고소고발 진정 안 넣겠지? 하고 페이크를 친 거죠. 하지만 저는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다시 수정해서 진정을 다시 넣었죠. 수천만원 체불, 그 중에 마이너스 몇백만원 일부 지급, 남은 체불 수백만원 이렇게 수정해서요. 그 인간들 저와 동료들이 퇴사할 때 당연하다듯이 자연스럽게 아유 실업급여 신청해줄 수가 없어 트수씨, 실업급여 신청해주면 우리 회사에 누가 남아있겠어.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 실업급여 타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노동법을 창조하는 말을 지어내서 기만했던 인간놈에게 속아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고용인증센터 인증되면서 몇 달을 좀 참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관할지역 노동지청 정모가 또 열렸고, 이번에 작정해서 체불 금액 얼마, 현재까지 받은 금액 얼마, 남은 금액 얼마까지 다시 한번 더 언급했고, 근로감독관이 또 이 일 대충 하면서 기만하는 것까지 다 녹취하고, 심지어 3자 대면할 때 진정서, 진술서 쓴 거 촬영 기록까지 다 남겨서 이번에 진정 및 사실 확인까지 제대로 진행했습니다. 몇 주 뒤 이 인간들은 절대로 돈을 또 주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으로요. 반격.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담당 검사까지 지정되어 수사 중인 와중에 결국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들은 노동청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바로 체불 임금 확인원이죠.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돈 받기 위해 법적인 강제성까지 필요할기에 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체불 금액과 근로감독관의 이름, 그리고 해당 지역 관할 노동지청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예요. 저희들은 이 서류를 챙겨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 관련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다행히 월평균 수입이 땡땡만원 이하라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었고, 국선 변호사가 바로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넣었고요. 가압류란 돈을 안 주고 개기면은 진짜로 압류 딱지 걸어서 박살낸다는 일종의 경고 같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특수한 업종이라 따로 회사 통장이나 부동산 재산에 압류를 걸진 않았고요. 거래처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저희 업종상 A. 회사 채무자, B. 거래처 제3채무자, C. 채권자, 그러니까 본인 있다고 하면은 A사 제품을 B사가 만원어치 팔았다 치면은 B사는 중개수수료로 2-3천원 정도 챙기고 나머지 7-8천원을 A사에 입금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C. 그러니까 본인이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를 B사에다 걸어버리니까 당연히 B사 측은 A사 물건을 팔아도 어떠한 수수료나 임금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금액만큼이요. 쉽게 말하면은 잠근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국선 변호사님께서 위 방법대로 압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변호사님께서도 오케이 해서 일사천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승소하게 되었죠. 며칠 후 승소한 판결문을 수령하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고, 법률구조공단 측에서 체불 금액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판결문과 체불임금 확인원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임금 중에 일부 금액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실 게, 지금은 지난해 10월경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없이 체불 임금 확인원 서류만 띄면은 일사천리로 되기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고하실 건, 이 대지급금 제도가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로 국가가 회사 대신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임금을 저지른 기업에게 돈 내놔를 시전하는 제도죠. 대신 받아주는 거구나. 그리고 곧이어서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여 가압류 걸었던 부분을 본압류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인 기업들은 그 전에 돈을 다 정산하지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본압류 승인이 떨어졌고요. 결국 회사는 쥐지치고 압류 금액 빨리 지급하라는 공문을 거래처에 보내서 법정 이자 연 20%를 포함한 체불 금액을 전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체불금 연체에 대한 이자가 꽤 세서 원금의 약 땡땡땡 몇백만원 정도 금액이 더 추가돼서 입금되었죠. 그리해서 1원까지 틀림없이 들어온 것을 모두 확인하고 압류 해제, 추심 신고, 그리고 기타 정산 비용까지 입금하여 이 힘든 싸움에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하실 건 압류 해제, 돈 받아서 압류를 푼다, 추심 신고, 얘한테 돈 받아야 하는데 얼마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압류 걸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돈을 엠빵해야 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꼭 다 받아내면은 바로 법원 가서 2개 다 신청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저는 약 1년간의 싸움을 했네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멍청해서 속았고 늑장 대응했던 부분이 없었다면 몇 개월 만에 끝났었겠죠. 그나마 업종 특성상 변수가 작용해서 그나마 체불금액 이자까지 안전하게 다 받아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 끝날 때 솔직히 통쾌하다는 느낌보다는 돈을 다 받아내니까 정작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임 끝판까지 하면은 신나서 기분 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도 누가 돈 떼먹을 짓 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지키지 못할 약속 쉽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이거 회사가 맛이 갔는데? 그냥? 솔직히? 이게 무슨 회사야? 3명이서 그냥 뭐 저 시장에서 저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시스템 엉망으로 안 하겠다. 어이구. 쟨 왜 저래? 오늘은 우리 보리의 개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아무래도 보리도 저 회사 대표들이 하던 말이 개소리라는 걸 같은 개니까 알아보나 봐요.